첫 번째 뉴스부터 좀 살펴볼게요. 5살인데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제 개편안 추진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어요. 네, 지난 7월 29일이었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학제 개편이 실행되게 된다면 교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개편되는 것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얘기가 좀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 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은 지난 정부들에서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이 정책을 들고 왔었는데요. 학제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고 결혼 역시 앞당겨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런 걸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 발표에 각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어요.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고, 당시 교육부 역시 난색을 표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산됐습니다. 네. 사실 뭐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뭐 박근혜 정부 때만이 아니라 유사한 논의들은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나 나왔던 게 어쨌든 이 막대한 예산 그리고 또 교육 현장의 혼란 이런 것들이 좀 이유가 이야기되곤 했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어쨌든 실패한 정책을 왜 또 다시 이렇게 약간 끄집어낸 건지. 네, 박순애 장관은 이번 학제 개편의 이유로 교육 격차 해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빨리 공교육 체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통해 출발선상의 공정함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꺼내든 정책이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공정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교육에서도 공정교육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공립유치원 확대라든지 지금 있는 정책을 좀 유지 보수하면서도 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좀 느닷없는 정책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었고요.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일각에선 교육 비전문가인 박 장관이 교육부 관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교육계 학부모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세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좀 메시지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뭐 실제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면요. 2025년부터 단계적인 입학 연령 하향이 되는데요. 2019년 1, 2, 3월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즉 최대 15개월의 격차가 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맘카페,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좀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일하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는 때가 또 초등학교 1학년 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유아는 원령에 따라 발달이 천차만별인데 만 5세에 입학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 일찍 끝나는데 입학이 빨라지면 육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해당 연령대 아이들은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이 늘어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올라왔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또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700여 명이 넘는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과 이제 박순애 장관이 내놓는 입장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할 수 없다. 폐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긴 했는데 사실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고 또 성급하게 어떻게 철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반대에 부딪히니까 오늘 차례로 대통령실과 장관이 좀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모양을 비췄는데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렇게 의제를 앞세운 게 좀 아쉽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낙진님도 공청회라도 열고 면밀히 고려해야 할 중대사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두 번째 뉴스 또 바로 살펴보죠. 지지율 28%,
끝으로 대통령의 첫 휴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부터 5일까지, 8월 5일까지 4박 5일 동안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취임 후 첫 번째 휴가입니다. 네, 내부 총질 문자건으로 촉발된 여당의 비대위 체제, 처음으로 20%대의 지지율 등 부정적인 상황을 굉장히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오는 메시지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애초에 2, 3일 정도는 지방 휴양지에 머무는 것을 고려했던 윤 대통령은 결국 이 지방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요. 서울 서초구에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며 코로나19 재유행 및 휴가철 치안, 추석 물가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거 다 대통령 없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면 사실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죠. 지금 코로나19도 재유행하고 있고 계속 더블링되고 있고 휴가철 치안 문제, 뭐 추석 물가 문제 계속 되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한가하게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를 그럼 어떻게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들도 여름 휴가를 가기는 가는데요.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 기간을 전국 구상이나 정치적 메시지 전달 기회로 삼곤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7년 휴가 첫 방문지로 강원도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들은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 정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휴가도 또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휴가일 것 같아요. 네. 사진이 또 공개돼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첫 해에 휴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경남 거제의 저도를 찾았습니다. 유년의 기억을 회상하듯 해변에서 저도의 추억이라고 쓰는 사진이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휴가에서 복귀한 다음에 또 인사 개편을 또 단행하기도 했고 사실 뭐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에 금융실명제를 하시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또 어쨌든 휴가가 또 계기가 되어서 어떤 약간 좀 전국을 좀 바꾸는 네. 그런 시간으로 삼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런 휴가를 보내고 계실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관행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하면 어떤 또 정책을 펼칠지 네. 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것은 덜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네. 사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좀 실패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어쨌든 네. 휴가를 가시는 건 뭐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이제 작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휴가는 말 그대로 쉬는 데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마냥 쉬지만은 못할 것 같아요. 휴가 직후 광복절과 취임 100일이라는 중요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휴가 기간 동안 8.15 광복절의 경축사 메시지 그리고 특별사면 범위 등을 에 대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또 휴가 다녀오시고 나면 또 특별사면 문제가 또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휴가 이후에는 이 대통령실 인적쇄신 문제라든지 뭐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숙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풀 해법들을 가지고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준비해온 뉴스 넘어가 볼게요. 논문 표절이 아니다.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네, 8월 1일에 국민대학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대가 이번에 재조사한 논문은 총 4편인데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입니다. 국민대는 긴 재조사 끝에 3편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네. 결론이 좀 늦게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부터 불거졌는데요. 국민대는 애초에 김 여사의 논문이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라는 이유로 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 시효가 폐지된 점을 근거로 들어 거듭 검증을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당시 재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기한은 90일로 정해졌었는데요. 재조사위는
정부는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이제 발표를 네. 미루기 위해서. 예. 네, 연장을 해서요. 대선이 끝난 3월 31일 이 제조사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고요. 국민대는 최종 판정을 미루어 오다가 어제인 8월 1일 이제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논란이 됐던 이 2008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좀 살펴보면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디지털 콘텐츠 회사인 이응사의 특허와 사업 홍보 자료를 논문에 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응사 소유의 특허를 사업화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특허권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건데요. 그 특허권자가 영부인의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표절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였죠. 네. 그리고 또 한편 그 논란이 됐던 논문 중에 하나는요. 그 삭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었는데요.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라는 이 제목의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 회원 유지라는 이 문장이 영문 번역이 멤버 유지로 되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다,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도 완성도에 관련한 부분은 논문의 어떤 그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지는 약간 밋밋된 것 같아요. 네.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다른 것보다 뭐 권력의 문제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제 어떤 대학이 담보하는 학문의 어떤 신뢰성, 질 이런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국민대 졸업생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지난해 11월 국민대 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그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대 발표가 이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따가 정치 과몰입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코바나 콘텐츠 후원했던 업체가 한남동 관저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또 오늘 나왔고, 그쵸. 뭐 용산 청사도 후원업체가 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좀 단독, 속보, 오늘 약간 단독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협찬 또는 후원한 A 업체가 12억 규모의 관저 내부 공사를 맡았다는 겁니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 계약이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결정 순간까지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또 수의 계약인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지금 관저 시공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시사인 취재 결과 그 해당 업체가 A 업체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 또 이제 그 대통령실과 또 무속 논란이 또 대선 당시부터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는데 오늘은 아예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건진법사와 대통령실 관련 없다라는 대기업들에게 또 이렇게 안내를 돌렸다라는 단독 보도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어떤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와 이 건진법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휴가 중이신데 단독 보도들이 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또 과몰입, 정치 과몰입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